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화상 공동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발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커스는 3개 국가의 이름을 딴 협정입니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3국은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커스 결성의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으나 웰시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오커스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정작 직접적인 유탄을 맞은 나라는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안보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상의 없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이 외교 군사적 현안에 잇따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커스와 관련한 미국과 프랑스의 다툼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단합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5일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발족한 뒤 호주가 미국 기술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호주와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날려버린 데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끼리끼리 움직이면서 아무 말 없었다.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격분한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했고, 이어 이번 주 런던에서 예정됐던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 간 국방회담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동맹국인 자신들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엄청난 변화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정상들은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은밀히 접촉해 오커스 결성을 논의했는데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거론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 동맹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미국을 가리켜 그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일정한 수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아프간과 호주 협정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정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8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상의를 거쳐 아프간에서 철군했다는 입장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도움 없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의는 형식적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유럽군 창설과 같은 안보에 대한 대미 의존을 줄일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커스를 계기로 불거진 프랑스와 갈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사태를 봉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를 포함한 동맹의 지속성을 믿는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의 계속된 위협과 기후위기 등 지구촌의 중대 과제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EU가 호주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도 중단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업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레망 본 유럽 담당 장관은 20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협상을 계속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EU와 호주는 다음 달 12차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수뇌부는 프랑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 회원국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접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며 베렌트 랑게
박상계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의장은 미국과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뉴욕 맨하튼 바클레이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나 호주만큼 가깝고 신뢰할 만한 동맹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친분을 가시하듯 모리슨 총리를 스콧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백악관으로 이동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오커스 사태, 프랑스 및 EU의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사설에서 프랑스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그토록 싫어하던 앵글로색슨 국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의 외교 전문가 루드 지라르는 20일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영국을 도왔지만 결국 괴치급을 받았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모리슨 총리,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까지 가세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 일, 호주, 인도 4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쿼드가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패권도 배제하는 한편 영내 안정과 법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 영국, 호주가 거리두기를 하는 프랑스가 대신 인도와의 밀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인도의 산업적,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마크론 대통령 언급에 비춰 조만간 프랑스와 인도 사이에 모종의 군사협력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세계의 시선은 뉴욕 유엔 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프랑스 사이에 불거진 심각한 갈등을 프랑스 행정부 시절 악화됐던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에서는 회동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는 새로 불거진 갈등을 풀어나갈 해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위기에 빠진 양국 관계가 올해 유엔 총회의 각별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는 BTS 멤버들이 참석했는데요. BTS 멤버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미래 세대로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홉 역시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더라며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BTS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TS는 이번 회의에서는 7명 멤버들이 함께 한국어 연설을 진행한 뒤 팬데믹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 공연 영상을 유엔 회의장에서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21년 9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 1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 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투입 부문 5개, 산출 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 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 부문 2개의 평가 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세부지표는 GDP 대비 특허 출원, GDP 대비 PCT 출원, GDP 대비 특허 패밀리, GDP 대비 디자인 출원,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 연구원,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보 온라인 참여,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 위기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영국은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며 적극적으로 사업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영국은 한국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영국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보리스 총리는 미국에서 한영 정상회담을 먼저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영국 총리가 미국에 한영 정상회담을 먼저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영국이 한국에 어떤 제안을 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런 행보에 가장 당황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선 최근 영국은 미국과 함께 오커스라는 군사동맹체를 선언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오커스는 미국이 편성한 군사동맹체이며 사실상 중국을 대응하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동맹국으로 택한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은 과거에도 중국을 힘으로 누른 경험이 있으며 미국과 사상적 이념도 잘 맞아 중국을 대적하기에 적합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커스를 출범할 때도 중국에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커스에서 호주만 걸고 넘어졌는데요. 현재 호주의 경우 해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이 호주의 핵잠을 전격 지원하고 미군 주둔을 늘리는 것에도 모자라 미사일 개발까지 협력한다고 하니 중국이 발끈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호주와 경제적인 면에서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죠.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핵 확산을 방지하자고 나서면서 호주의 핵잠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더 이상 핵 확산 안 돼 라며 미국의 행위는 세계적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점점 늘리고 있고 핵잠도 보유하였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자세인 것이죠. 중국 최근은 바다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시도 중인데요. 이를 미국이 저지하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도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을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으며 쿼드 동맹체까지 맺어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중국의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인 1대1로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본래 중국은 러시아와 유럽에 막혀있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1대1로도 동남아 등의 주요 항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씩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중국은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의 주요 항구 등을 자관을 빌려주고 못 갚는 대가로 무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러한 바다 점령 전략은 필리핀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만드는 형태로 잘 드러나는데요. 남중국해 떼지어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정박하며 동남아 앞바다부터 야금야금 점령해서 중국 패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항모 전단을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보내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국제항행구역이긴 하지만 미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항모 4척을 보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죠. 심지어 중국은 앞으로 더 자주 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앞바다로 뻗어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민한 대만의 해협에 미국이 출몰하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중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항의로서 알래스카 앞바다에 중국 함선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매우 거침없는데요. 세계 주요 강대국조차 미국에 군사 도발을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공습한 일본 외에는 없었죠. 미국에 대해 중국은 다급하게 해당 성명을 발표했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에 관련 성명을 내며 미국이 39년 전에 미중 공동 성명의 약속에 입각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중단하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중국 자신 당국은 국제적 약속은 무시하면서 미국에게는 39년 전 약속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의 미국 동맹들이 화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늘려가면서 중국을 포위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인데 자신들이 한국과의 우방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왕이 외교부장의 4개국 순방을 실행합니다. 중국은 한국 방문에서 왕이 부장의 뜻밖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소 부드러운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린다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위상이 매우 높아졌기에 중국조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을 G7에 편입시키려 했으며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까지 가입을 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이 부장을 한국에 급히 파견시켰으며 그가 한국을 방문한 일정과 성과를 자국의 언론을 통해 대단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는 왕이 외교부장이 동아시아 4개국 중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렀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노력으로 왕 부장의 방문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며 황당한 분석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어떠한 협력을 하겠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자국의 균형을 잘 잡으려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강경한 조치도 통하지 않게 이러한 거짓 발언을 하는 것이죠. 때마침 영국은 한국의 한영회담을 제안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국은 이번 AUKUS 출범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데요.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직접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한미 기간에 맞춰 정상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G7에서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영국이 EU 탈퇴 이후 아시아로 기울면서 한국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영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맺으며 가장 먼저 한국과 해당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존슨 총리는 한국에게 한 연간 백신 교환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한국과 영국 간의 동맹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영국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00만 회분을 한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한국으로 백신을 보내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영국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죠. 영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현 중인 나라인데요. 그만큼 백신 접종률이 앞서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생활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이미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국도 50세 이상 추가 접종과 12세 이상의 청소년 접종을 시작하면서 mRNA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정성을 보인 셈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상황에서 백신을 한국에게 양보한 것은 영국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요. 지난 G7 때부터 보리스 총리는 한국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 방한 등으로도 한국을 향해서 동맹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죠. 영국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함을 동시에 한국이 가진 엄청난 방산 시장인 항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 간의 군사기술 교류 확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의 해군 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단지 구실일 뿐이며 실제로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죠. 한국 역시 앞으로 영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군사사업에 항모 기술 교환을 통해 더욱 확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아무래도 민감한 항모 산업이 하필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루려 한다는 소식에 매우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엘리자베스호와 같이 F-35B를 가동할 수 있는 항모를 계획 중이고 점차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과 영국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커진다는 것은 중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의 배기 필터 5곳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염수 정화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9곳의 조사를 마친 도쿄전력은 앞으로 22곳을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중 수소인 트리튬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여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체인적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문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IAEA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지금 차기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 탈원전 이슈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전이 상반돼 그 결과에 따라 일본의 에너지, 환경 정책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9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10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스가 시대의 정책 노선 변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탈원전 향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탄소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새 후보는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두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해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노의 반원전 노선입니다. 원자력의 우호적인 자민당 내에서 드물게 반대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입니다. 고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인 2011년 7월 열린 자민당 에너지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원전을 왜 청정에너지로 부르나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초당파 동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노는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일 혹은 내년에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자력은 결국 수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 재가동이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니케이는 고노가 탈원전 이슈가 총재 선거에 크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줄타기 발언을 내놨다고 풀이했습니다. 고노는 신간 일본을 전진시켜라 해서 여당 의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강요가 되면 된다. 권력은 의지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야심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다른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입니다. 기시다는 전날 경제정책 발표 자리에서 배터리와 신형 소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존 원전 재가동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일본 원전 산업에 신중히 접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운용 확대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고 화력에너지를 태양에너지의 보완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서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는 우천시 토양을 쓸어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새 후보의 환경 에너지 관련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탈원전 정책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이변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 과제라고 니케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본이 원전을 다룰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여전히 자민당 내에 최대 파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실세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출마 의향을 접었으며 고노다로 개혁 담당관의 당선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1위 고노는 아베의 앙숙으로 불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직접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아베의 뒤통수를 치며 아베를 완전히 등진 것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반아베의 대표 인물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아베 전 총리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모리토모 스캔들이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9일 일본 민영방송 TBS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납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한다라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인생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 대해서도 개최는 중단됐지만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아베 정권을 뒤흔드는 모리토모 스캔들과 2019년에서 2020년 아베 정권에 타격을 준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 대한 그의 발언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29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자민당
총재선거 입후보 방침을 굳혔고 1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차기 총리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단에 모리토모 학원 고교비 헐값 매각 및 공문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이런 발언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영향력이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배려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현재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민당 내 파벌 간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가 총리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퇴임이라고 말이 많지만 부담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실속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가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한 상태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실패하며 일본을 코로나 대잔치로 만들었으면서도 양심도 없이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한국 내 채권의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에 일본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 절차를 걸쳐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반응은 이제 놀라지도 않을 만큼 익숙하면서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선출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국민을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국을 존중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아베와 스가처럼 한국을 위해 열심히 자신들의 무덤을 파주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